달러하고 이제 금 쪽의 이제 관계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렇게 약세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조금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다. 주가도 미국 주가도 네. 앞서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예. 우리 주가도 조정을 벌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그래도 안전자산을 생각하고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예, 이게 단기는 좀 반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추세적으로 저는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네. 역사 흐름을 보면은 85년 9월 플라자 합의 때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25%입니다. 네.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 세계 비중 축소라는 건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는 추세적으로 하락이다. 네.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반등할 수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힘이 약화되는 건데 미국이 그래도 인위적으로나마 이렇게 달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뭐 조치를 하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나요? 아마 그 금리 인상하고 예. 구두 개입은 할 것인데요. 예. 그렇더라도 이 추세는 뭐 정책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달러 약세를 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게 우리도 수출하는 입장에서 또 달러 약세는 곧 워낙 강세니까 또 수출 단가에서 좀 불리하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달러만 약세고요. 다른 통화는 강세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원화보다 엔화가 더 강세고요. 예. 네네. 그다음에 유로가 더 강세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국 위안하고 위안하고, 우리나라 통화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불리하겠죠. 네네.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그런데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지금 올 8월까지 보니까 14%밖에 안 되고요. 아, 예. 예. 중국 비중이 26%, 아세안 비중이 한 18%. 이런 아세안 비중 굉장히 높거든요. 아시아 쪽이. 네네. 그러니까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나머지 통화는 전부 강세니까 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만 강세를 안 가면은 예. 수출에 미국 제한 나머지적으로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교수님은 지난번에 그러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상승이 언제쯤일까가 이제 궁금한데요. 언제 정도 시작될 걸로 보십니까? 지난번 나왔을 때 제가 그때 2,000달러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금 팥이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금값 상승,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 언젠가는 인플레가 올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인플레가 올 때까지 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많이 사지는 마시고요. 네. 계속 조금씩 금을 계속 사놓으셨다가 네. 저는 앞으로 3, 4년 동안 금 큰 상승면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는 이번 상승 국면에서 온스당 3,0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네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금은. 지금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예. 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주식시장 잠깐 보면은요,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뭐 별로 그렇게 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중국이? 근데 최근에 중국 주가 조정을 보여서 그렇죠. 예.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9%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우리 코스닥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 예. 네. 코스피, 네. 그다음에 중국 주가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가장 변동성이 적은 게 중국 시장입니다. 아, 변동성은 적더라고요. 예. 3월에도 많이 안 떨어졌고요. 예. 불같은 그리고 올라올 때도 그렇게 많이 올라왔지는 않으면 변동성이 적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 중국 주식 사가지고 우리가 금융으로 국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죠. 뭐 계속 저는 중국 주식 비중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각 업종의 1등 우량주로요. 네, 네. 중국이 저는 과거처럼 뭐
10%, 7%는 안 되고요. 이제 4 내지 5% 성장으로 한 5년간 떨어지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성장 질이 개선된다는 거죠. 예. 네. 예,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예, 그 다음에 제조업 비중은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올라가고. 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거 성장 국면에 들어서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성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은 뭐 계속 멀리 내다보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좀 계속 좀 조금씩 늘려가고 투자하실 있습니다. 거예요? ETF로 하시나요? 예, 저는 ETF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주식 중에서도 상하이 커창반하고 이제 선전의 이제 창회반 요 두 개의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뭐 교수님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어떤 그 뭐 중국판 나스닥 요 시장은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ETF를 사놓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심천 그쪽은 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예, 근데 거기는 저 변동성 심하니까 네. 뭐 조금 더 고위험, 고수익 쪽으로 좀 보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80대 20 정도로 편집해 놨거든요. 예. 예, 중국의 우량주에다가 네. 한 80, 네. 그다음에 그 성장주에. 성장주에다가 한 20 정도, 20 정도. 이렇게 편입했는데 그거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네. 만약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신 분이라면 저보다 그 비중을 훨씬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리스크는 좀 감당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두 개 다 앞으로 4, 5년 장기 추이를 보면 두 개 다 오르는 국면이다.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커창반 ETF가 지금 나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거래가 별로 안 돼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큰 돈으로 투자하시기 힘듭니다. 그냥 저처럼 그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예, 그거를 거래가 안 되니까 예. 사고 팔기는 지금은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알려지고 중국 주가가 올라가면 중국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요. 네. 네. 그 거래량이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안 돼가지고 사고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금융시장을 뭐 계속 개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인 금리하고 그 환율 부분은 아직은 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방을 할 거라고 좀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지. 저는 결국 개방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단기적으로는 기술 강국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하면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금융 산업은 전부 개방했죠. 작년에 은행 개방했고요. 올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까지 다 개방해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말씀하신 금리 자유하고 외환시장 자유화거든요. 아마 금리 자유화를 저는 올해나 내년 초에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자유화 나와서 외환시장 자유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중국 시장을 별로 그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은 뭐 골드만삭스, JP 모간 이런 거 미국계, 유럽계 금융 회사들은 지금 중국에 진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일본도 지금 계속 그 로무나 증권 같은데 중국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저는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의 문제다. 저는 네. 금리 자유와 외환시장 자유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말하면 금리 뭐 외환 다 자유한다고 하지만은 또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일종의 리스크라든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특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 특히 중국의 어떤 지표의 어떤 통계의 어떤 엄밀성을 얼마나 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의문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수하고 또 투자할 만한 충분한 시장으로 보시는지 뭐 그건 아직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바뀌고 있는지 교수님 보시기에 정책 어떻습니까? 리스크는 좀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저 앞으로 중국 혹시 뭐 두 분이 중국서 기자도 특파원 가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중국이란 나라 보면 이게 자본주의 같기도 하고 사회주의도 같기도 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어느 중간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책 리스크는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저 주식을 사면은 우리가 중국과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놨다면은 상당히 퇴출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개별 기업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 그래서 미국이 좀 하이 뭐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는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우리가 개별 주식 투자하는 거는
중국에서 좀 위험하고요. 네. 뭐 ETF든지 펀드든지 랩 같은 상품 네. 이런 거로 간접 투자하는 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현안을 놓고 정말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명쾌하고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 설명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